자, 이게 2주째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실제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화상 강의이기 때문에 바뀐 강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1주 강의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간고사 기간까지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번 그 2주 강의는 지난 시간에 원래 1.5절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1.5절을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공학 설계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5장의 기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2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공학 설계 과정을 우리가 쭉 나열한 이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1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11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라.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쭉 이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앞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공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물건, 즉 상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학 설계에서 시장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 과연 시장에서 팔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 맨 처음 고려해야 될 제약 조건은 사회적 환경이나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이상한 거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처벌받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소비자의 필요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하여 반영된 공학 지식과 인문, 사회, 디자인의 학문 분야까지 총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여기에 이제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좀 좁은 의미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원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어떤 미학적인 디자인 이런 뜻이겠죠. 어떤 공학 지식과 인문, 사회 또는 디자인 등이 결합한 예를 들어서 세대가 변하면 시장 구조가 변하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어떤 상품이 있는가 하면 또는 여러분들한테 먹히는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문 사회적인 소양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또한 디자인이 멋져야 되겠죠. 일단은 예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으로부터 개념 설계라고 있습니다. 개념 설계. 영어로 하면 컨셉 디자인이죠. 개괄적인 대강의 설계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념 설계는 굳이 자세한 도면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그릴 필요가 없고요. 스케치 정도, 그 다음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정리, 간단한 그림 같은 거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품의 예상 제작 방법과 비용을 결정해야 됩니다. 비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학에 있어서 경제성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죠. 또한 이것으로부터 상세 설계도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지만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도면입니다. 도면을 만들어서 처음에 개념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갈고 닦아서 형상화해서 상세 설계를 완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석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상세 설계도가 과연 새로 설계한 시제품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요. 또한 이 상세 설계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수들에 대한 파라미터죠. 인자들에 대한 역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세 설계도 과연 공학적으로 타당한 설계인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게 최적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파라미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기존과 바뀐 그런 인자들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통 4번, 6번, 8번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 중간 단계들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그 시제품이 한번 만들어지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설계를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피드백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개념 설계부터 수정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세 설계만 수정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패스를 따라서 우리가 설계 검토를 합니다. 또한 이게 설계만 완성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들이 이제 그 공장에다가 주문을 하면요, 공장에서 또 생산 설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설계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 설비가 그걸 못 따라가서 그렇죠. 그리고 생산 설비에 맞추어가지고 설계를 다시 보완할 필요도 있어요.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생산한 다음에 판매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장 반응을 확인하겠죠. 여기서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대량 생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을 마케팅 측면에서 시장 반응을 확인해서 뭐 설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에 나갔더니 뭐 반응이 굉장히 안 좋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설계를 수정해서 신제품을 다시 개발해야겠죠. 예, 그 전형적인 공학 문제 해결 절차에 있어서 그 창조적인 공학 문제 해결, 여기 지금 창조란 말이 좀 들어가 있죠. creative 영어로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 이번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창조적인 공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공학을 비롯한 모든 공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여러분들 학과 이름이 뭐죠? 입학하신 학부 이름이 기계융합 시스템공학과죠. 그래서 융합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 융합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제 컨버전스인데요. 결국은 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이 여기 같이 협동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학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그 분야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융합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요. 복잡하지만 그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솔루션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문제마다 전형적으로 뭐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고등학교 때문에 이렇게 배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대학에서 배우는 이제 새로운 문제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답이 없는 문제도 많고요. 오픈엔디드 프로블럼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어떤 창조적인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소비자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선생님이 주셨죠. 또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정의가 되면요, 이것으로부터 개념 설계가 있어야 되고요. 대략의 설계가 있어야 되고, 스케치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개념 설계를 평가 분석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만족시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세 설계로 넘어갑니다. 이 상세 설계라는 것은 상세한 도면을 그리는 과정이죠. 자, 이것으로부터 시제품을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설계라고 하면 문제 정의,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시제품 제작, 이 네 단계를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계 실습도 하고 뭐 이렇게 인데요. 팀 프로젝트 할 때 대부분 이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또 평가 분석을 해서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을 감화하는 설계 수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평가 분석, 이걸 이제 QC라고 하거든요.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라고 하죠. 대량 생산할 때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생산품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불량품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QC라고 하는데, 이 QC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합격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도 또 단계가 있죠. 뭡니까? 이 시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팔 때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를 봐야겠죠. 이건 마케팅 측면에서의 평가라고 합니다. 문제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기 슬라이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만들어야 될 제품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렇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을 벤치마킹할 때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분석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 성년세 제품에 특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특허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또 이 특허보다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또 제품에 영향을 주는 법규라든지 산업 표준, 그다음에 환경 법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지 체크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단계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물건을 만들었다면 나중에 가서 이거 굉장히 환경에 해악을 끼치는 물건이네, 허가가 안 납니다. 생산을 할 수가 없겠죠. 시제품 단계에서 그냥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또 본질적인 문제 영역을 분석을 통해 문제 영역을 세분화해서 비교적 쉽게 잡게 된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단순한 문제로 쪼개서 풀어야겠죠.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좀 더 단순화해서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 영역 분석,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 에센셜, 에센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요소 설계를 통해서 뭐가 본질인지를 충분히 앞으로 배워가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설계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하는 설계랑 그 수준이 다르죠. 자, 세분화된 문제 영역을 통해서 각각의 문제 정의를 내리고 전체적으로 재통합한다. 자, 아까 세분화한다고 했잖아요. 쪼개가면 각각의 이제 쉬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근데 이 쉬운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개별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개별적으로 해결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하느냐.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주안점입니다. 이 재통합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딱 시스테매틱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특허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어떤 사전 조사가 있어야겠죠.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특히 우리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 문헌 분석을 하고는 잘 못해요. 근데 이 단계가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숙제에 나갈 텐데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해봐라. 그런 것들 숙제가 나갈 겁니다. 모든 자료들을 엄밀하게 분석할 때 정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석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문제나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대부분 문제의 정의가 잘못된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포지드 프라밤이라고 하죠. 잘못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 정의된 문제는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요? 아주 단순하죠.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그 원정을 떠났다가 성 벽에 걸려있는 매듭을 봤어요. 그 유명한 그 고르기우스의 매듭이 있대요.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칼을 빼들어가지고 이 매듭을 잘라버렸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 반칙인가요? 물론 반칙이죠. 그렇지만 제약 조건 하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콜럼부스의 달걀 이야기 아세요? 달걀을 이렇게 세로로 세울 수 있느냐?
콜럼버스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밑에를 살짝 깨가지고 탁 세워버렸죠. 이렇듯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떤 자유로운 사고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과연 세계를 통일했나요?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결과를 얻게 되거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의로부터 분명한 설계 사양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설계가 뭐가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간극의 크기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속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뭐 시간이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상도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인자들이 있는데 파라미터들이 그 분명한 설계 사양으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제품의 소비 동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소음 진동 수준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또한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외관 크기라든지 또 비기술적인 요구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요구 조건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약 조건, 뭐 그런 컨스트레인트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설계 사항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기술적인 요구 조건 하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고려해서 나타내야 된다.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문제를 정의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의 본질이 충분히 그 문제에 파악되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죠. 네, 그 전형적인 공학 문제 해결 절차에 있어서 문제 상황과 문제 정의의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표 2개 해주세요. 별표 2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공학 설계는 그 불분명한 문제나 다소 모호한 요구사항부터 시작됩니다. 그 오픈엔디드 프로블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정의 단계에서 개발 목표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페이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표 1.2를 보시면 그 문제의 상황과 문제 정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집안에 많이 있어 위생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문제가 잘못된 정의라고 했는데요. 조금 안 좋은 문제의 정의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바퀴벌레를 잡는 고성능 장치를 개발하면 되겠네. 어느 세월에요. 이거 뭐 누가 안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죠. 근데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바퀴벌레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잘 정의된 문제는 바퀴벌레를 집안에서 쫓아내는 방법을 한번 개발해보자. 어떻게 하면 쫓아내니까? 소리를 이용해서 쫓아내볼까? 아니면 무슨 화학적인 약품을 써볼까?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어린아이들이 병뚜껑을 열기가 힘들다. 어린아이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병따개 개발. 큰일 났네요. 이제 애들이 이제 이거 개발하면 집안에 있는 병 다 따버리겠어요. 어린아이가 병 속의 내용물을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다. 이게 좀 더 잘 정의된 문제겠죠. 어린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매달려서 냉장고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부터 우리가 이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거창하게는 냉장고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구조와 넘어지지 않는 하중을 지탱하는 냉장고를 개발하겠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학 설계를 하죠. 하지만 이건 좀 잘못된 문제 정의일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정의는 어린아이가 아예 냉장고에 매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문제 정의가 되겠죠. 자, 개발 목표와 제한 조건에 대한 표현의 비교인데요. 정성적인 표현이 있고 정량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게 정량적인 거예요. 그냥 말로 표현된 게 정성적인 거예요. 항상 이 책에서는 정량적인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들 수 있도록 가벼운 무게로 제작한다. 이거보다는 5kg 미만의 무게를 갖도록 제작한다.
그때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한다. 저렴하다는 게 얼마큼 저렴하다는 겁니까? 제조 원가가 3만 원 이하가 되도록 제작한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가벼운 소재를 이용해서 제작한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재료를 적시해서 티타늄 소재로 제작한다. 이렇게 더 좋은 사례가 됩니다. 개념 설계에 있어서 그 설계 사양을 만족하도록 하는 기초적인 설계 과정이라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특성과 원리만 간략하게 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간단한 스케치 같은 걸로 나타내면 되겠죠. 또 이제 이 단계에서 이미 문헌 검색이라든지 아이디어 도출, 정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보통은요, 10개 이상 개념 설계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나열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두세 개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상세 설계로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설계 안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설계를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요구되고요.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 겸 과학자가 중세 때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죠. 그때 이제 이태리 살던 사람인데 헬리콥터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자, 이 헬리콥터는 사실 구현이 됐나요? 네, 아니죠. 이런 헬리콥터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시대를 앞서서 굉장히 선진적인 헬리콥터 그 개념을 설계를 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그냥 스케치로 그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그 개념 설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개념 설계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 과정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개념 설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념 설계가 잘 됐는지는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분석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안으로 만들어진 개념 설계 안에 대해서 분석하다, 해석을 해서요.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이죠, 사실은. 그래서 메커니즘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런데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상세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형상화 다 끝났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이 설계가 상세 설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족한 요소가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단계에서 이미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되죠. 개념 설계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쉽게 제작이 가능하도록 각 부품, 그 다음에 조립도, 제작 공정도를 만드는 단계를 우리가 상세 설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은 상세 설계가 진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개념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상세 설계가 엉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설계가 잘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상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상세 설계를 하는 기술은 CAD라든지 CA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CAD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툴이고요. 컴퓨터 ADD 디자인, 전산 응용 설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그 컴퓨터 ADD 엔지니어링 CAE는 전산 응용 공학 또는 뭐 전산 응용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CFD라든지 FM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역학적인 그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운 역학을 이제 그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CAD도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사실은 CAE도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CAD 많이 배우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제 CAE까지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설계 파라미터들에 대한 어떤 최적화를 이루고요. 구조적 안정성, 실명 습관들이 만족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그 CAD하고 CAE를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요. 보통 CAD 프로그램에 일부 CAE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벤터라든지 카티아라든지 이런 데 그 모듈에 그 CAE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고 이것들이 간섭이 없이 잘 조립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가능하죠. 실제 시제품, 이걸 이제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매우 상세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세 설계를 통해서 아주 세부 도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일이 제일 많은 단계가 사실은 이 단계예요. 자, 이게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잘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하다 보면 이제 그 세부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낙하 충격과 같은 제품의 강성 및 강도 평가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없던 제품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개념 설계부터 가서 다시 바꿔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상세 설계만 조금 바꿔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세 설계안을 수정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실제로 시제품은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비해서 기계적인 강도가 대체로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로 뭐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거나 저는 실제 소재는 뭐 스테인레스인데 뭐 강도가 좀 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양을 실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생산 감안 설계는 우리가 제조 비용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제조 비용이라든지 어떤 생산을 어디서 할 것인가 또는 뭐 공장 라인에 일을 걸었을 때 충분히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포인트가 사실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제조 비용 추정, 뭐 부품 비용 및 조립 비용, 뭐 그다음에 뭐 제조 감원 설계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능 평가는요, 실제 이제 파일럿 단계에서 제조 공정 또 운영상 문제점을 체크하고 일부 공정을 수정해 나가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사실은 설계하고 나면 전화 많이 받아요. 생산 현장에는 계속 오죠. 이거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뭐 이게 뭐 라운드를 여기다가 뭐 5mm 줘야 되는데 뭐 설계는 3mm로 돼 있는데 2mm 늘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막 보고요. 뭐 그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죠. 이런 단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보완한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QC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양산 체계로 들어갑니다.